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의 손자희입니다. 3년 만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수준의 행보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안도랠리를 보였는데요.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하락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탑픽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출연을 하고도 내내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 진행됐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은 원래 그런 것이다. 항상 빠지기만 하지도 않고 항상 오르지만도 않는다. 지금 8개월 넘어서 9개월째 조정장입니다.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는데 그게 오늘 나왔지요. 이제 시장은 반전을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쪽에서 필요 조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충분 조건까지 넘어서는지를 체크하면서 여름 시장까지는 집중에 집중을 더하면 그동안 고생한 상당 부분을 회복해서 플러스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박원재 파트너가 여러분들께 이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세 글자 적어서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또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예상 수준의 금리 인상 단행과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등하자 오늘 아시아 시장 역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빨간불로 출발한 양시장은 장 마감까지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1.3%가량 오른 2,694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 2,70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가량 크게 오르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역시 6% 넘게 오르며 또 2달 만에 시총 2위 자리를 재탈환했습니다. 전일 주주총회를 연 삼성전자도 1%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 상승하면서 91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우위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엔터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4원 3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을지 오늘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 계기가 지난 이 시간 동안 시장을 눌렀던 요인이 해결되면은 보통 계기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을 눌렀던 요인은 크게 보면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월 달에 시장이 빠졌던 거는 이게 우리가 지나간 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1월 달에 빠졌는데 왜 빠졌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네. 연준이 스탠스를 바꿔서 빠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작년에 연준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우리는 중립금리에 인내를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별개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새해 벽두에 들어서면서
파월 의장이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금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이제 쏙 빼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큐티였어요. 네. 양적 완화를 중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까지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스텝이 원래 양적 완화 일정 텀을 두고 금리 인상 텀을 두고 양적 긴축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적 완화를 중지함과 동시에 금리 인상 앤드 양적 긴축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놀래서 새벽부터 쭉 빠졌던 거죠. 그리고 회복되나 했는데 여기서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요 날이죠. 2월 24일 우크라이나발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원자재가가 폭등을 하면서 1월 달에 연준의 긴축을 자극했던 게 물가였는데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니켈 값이 거래가 정지될 만큼 폭등을 했죠. 유가가 80불대에서 130불 찍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향후 경기 경로를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월 달의 저점을 우리는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월 달에는 대책이 없다. 그냥 시장이 계속 시작하면은 내리 음봉만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가 매수가 전혀 들어오지 못할 만큼 취약했다는 얘기인데 2월 달 들어서 달라져요. 양봉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틈만 나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제는 반전의 기회를 찾으면 시장은 돌아서겠다라고 체크를 한 거죠. 3월 달에 전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반등을 줬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밝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몰라요. 불확실성. 연준이 어떤 경로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몇 회를 할 거고 0.5를 할지 0.25를 할지 그리고 중립금리를 얼마로 생각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여기에 뉴스 헤드라인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기 때문에 우려의 우려를 가정을 더해서 합니다. 유가가 130불대를 유지한다면 원자재가가 공물가가 이 가격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경기 전망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CPI가 7.9 되는데 CPI 7.9로는 정상적인 경기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과장된 거에 의해서 시장이 과잉으로 좀 밀렸다. 근데 이제 연준이 명확하게 밝혔죠. 금리는 오늘 0.25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6번 더해서 7회를 한다. 그리고 내년에 3, 4회를 더한다. 자, 끝났죠. 금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이제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금리 스탠스에 맞춰서 또 연준이 오늘 얘기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지 물가와 연동돼서 추적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그러면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럼 중립금리를 2.5로 생각했는데 2.8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할인율을 더해서 우리는 포트를 정비할 수 있고 앞으로 시장 대비 차별화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중요했던 거는 드디어 시장이 금리라는 불확실성이 이제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해소가 된 거고요. 전쟁도 이제 협상을 계속 진행을 중이죠. 그래서 전쟁도 결국은 결말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금리는 결정이 됐고 마지막 남은 게 전쟁만 종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은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물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미 연준의 이 긴축 행보, 긴축 스텝에 글로벌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드디어 이 한 가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공개는 됐지만 또 러시아의 디폴트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궁금한 상황인데요. 파트너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네. 타국 대비해서 탄력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딴 국가들은 1월 달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는데 그렇죠. 우리는 1월 달 저점을 지켰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 연말에 네.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 다 갔을 때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키 맞추기가 됐구나. 그럼 앞으로 시장은 예전하고 이제 예전의 금리 인상기에는 대체로 이머징 국가가 네.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달러가 강하게 되죠. 네.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머징 국가는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있기 때문에 네. 자산 재배분에 있어서 좀 여류에 있어요. 여류의 자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흥국 국가들도 왜 그러냐면 다른 영향이 있나요? 예전보다는 수요와 공급단에서 신흥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이를테면은 지금 원자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해서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라는 거는 그 편제성과 네. 또 개발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곡물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달 파종 시기를 넘기면 올해 농사는 끝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탄력성을 가져요. 그래서 일반 제조업은 이제 상황이 끝나서 설비를 준비해서 생산을 하기로 하면은 시간을 나름대로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원자재는 산출이 산술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의 시장을 보면은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남미나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나 이런 쪽이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네. 브라질 주가나 인도네시아나 주가나 이쪽이 좋습니다. 또한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도 탄력이 좋아요. 대만 주가나 대한민국 주가나.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미국 일방적인 독주의 시대가 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미국이 직전 3년 동안 좀 심하게 혼자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 주가를 보면은 한번 해외 시장을 볼게요. 네. 미국 주가가 왜 지금 올해는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연봉을 한번 볼게요. 자, 지난 3개년 동안 올해를 빼고 나스닥 기준으로 2019년에 35%가 올랐습니다. 2020년에 43%가 올랐어요. 2021년 작년에 21%가 올랐어요. 3년 동안 상승한 게 100%가 넘게 올랐어요. 자, 이건 누가 봐도 달러를 찍어낸 그러니까 통화 발행이 미국에서 돌았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 발행한 거에 완벽한 수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균형점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올 한 해는 적어도 미국 시장보다는 이머징이나 유럽 시장 쪽이 오히려 탄력이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안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야 도저히 한국 시장 못하겠다. 그래서 전부 서학으로 떠나셨는데 아마 서학 떠나셨던 분들이 올해까지 굉장히 아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네. 그런 밸런스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포트를 좀 점검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3대 지수가 또 연초 대비해서 한 20%가량 또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박원재 파트너가 선택한 하락 사이클 업종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유 비철금속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파트너와 함께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또 원자재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의 비철금속 생산량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의 급등에 지금 글로벌 시장 주름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니켈의 최대 생산국이라고 하고요. 한 달 사이 니켈은 83%, 이 팔라듐 같은 경우는 28%라는 큰 상승률 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비철금속 업종이 하락세로 갈 것이다라고 또 박원재 파트너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하락할 것이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네. 이게 단기와 좀 중장기 흐름을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 이렇게 뽑은 거는 예. 오늘 이벤트가 나왔죠. 아. 지금까지는 전쟁의 수혜주로 분류됐던 게 대체적으로 그 에너지하고 네. 비철과 곡물이었죠. 네네. 그런데 이게 트렌드적으로 계속 이 흐름이 바뀔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확정적으로 쇼티지가 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면은 예.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그 섹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각도가 쭉 줄게 돼 있죠. 아. 그리고 거기서 숨고르기 과정이 거친 다음에 다시 방향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비철과 곡물과 뭐 에너지가 야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 이거는 어디 대안이 없다. 이래갖고 유가 같은 경우가 거의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80불에서 130불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는데 지금 95불대 내려오니까 유가가 가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가가 계속 얌전하게 그냥 60불에서 70불에서 80불에서 90불 올라가면 아 유가가 왜 이렇게 올라? 이게 좀 심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유가가 갑자기 130불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지금 95불 내려오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야, 유가 엄청 떨어졌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그런 겁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가격을 받는지가 이 전의 경험이 내 경험칙으로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30불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95불대 유가가 편하게 보이는 건데 95불대 유가가 편한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 경험했던 유가가 60불에서 70불 사이 유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90불대, 100불대 유가만 해도 꽤 압박을 주는 유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유가는 미국 측에서 결국 러시아를 배제하고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끌어들이고 결국은 이제 미국 자체 내에 셰일 오일을 개발하고 이런 걸로 보면은 유가가 공급이 안 돼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공급이 안 돼서 오르는 게 아니라 마찰적 수요와 정치적 파동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이럴 때면 세일 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리면 지금 이 정도 유가에서 세일 매력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셰일 오일의 BEP는 한 55불이나 60불 사이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95불대 유가면은 마진이 지금 30불 이상이 남는데 파면은 다 돈인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전히 셰일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투자를 막고 있죠. 또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 투자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원활치 않다. 다만 미국도 1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물가를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연준이 발표할 때 지금의 물가는 하반기를 거쳐 내년에 가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금리 인상이 대단히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폭등한 거는 뭐냐 하면 연준에서
물가가 하반기나 내년에 가면 정상 경로로 간다 하니 그러면 성장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폭등을 한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뭘 추적을 해야 되냐 하면 성장 경로가 제대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물가는 또 원자재는 유가는 연준의 예측대로 잡을 수 있는지 이게 같이 추적을 해가면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연준은 일시적이라 작년에 연준이 내내 일시적으로 했던 물가가 작년 11월 달에 아니라고 했듯이 올 연말에 가서 물가가 또 안 잡히고 계속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원자재가 고공행진을 하고 이러면은 경기 경로는 또 바뀝니다. 근데 지금 텀은 이제 금리가 확정됐고 만약 이달 중에 종전이 된다면 5월 달 FMC까지는 이벤트 공백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이벤트로 눌렸던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등만 해도 그 볼륨이 작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작년 증시, 작년 증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짤막한 터닝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은 확실히 내가 수익 구간으로 잡아놓고 가야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쭉 오늘 당장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꽤 큰 규모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조단위 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매일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휴전 협상 기대감도 솔솔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전 협상이 타결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이 섹터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좀 자명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기대로 해서 네.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소극적이죠. 이를테면 뭐 마찬가지로 모든 모멘텀이라는 게 네. 지금 상황이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에 스파이크가 나오고 네. 두 번째는 이 원자재는 선물 시장이 다 있어요. 네. 선물 시장이 있어서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기 변동이 강한 자금들이 쏠림을 갖고 몰려다녀요. 그러면 이게 천재일우의 기회죠. 전쟁은 자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반군을 소탕하는 이런 거 말고 어떤 국가 대 국가로 대항해서 어떤 국가가 무력으로 들어간 건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발생 빈도가 벌어진 거다.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돈의 속성상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를 노리는 선물 투기 세력이 있습니다. 이쪽이 전부 원자재에 붙은 거예요. 그 가장 강하게 붙은 게 니켈 쪽에 붙었던 거고, 그 다음에 원유 쪽에도 붙었던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청산이 되니까 가격을 보면은 이런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죠. 85불에서 130불 찍다가 95불 떨어지는 게 이런 가격이 정상 가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뭐 변동성 심한 자산을 투자하는 쪽이야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연결로 다 자금에 영향을 미치니 파악을 통해서 이제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돈은 계속 돌아요. 그럼 여기서 크게 먹고 수익을 챙긴 자금이 빠져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가 추적해야 될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원유와 에너지를 하락 사이클로 보시는 또 파트너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간 초급등한 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하락 사이클 알아봤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게 될 상승 사이클이겠죠. 네, 오늘 또 파트너님께서 선택해 주신 상승 사이클 업종은 무엇일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업종을 상승 사이클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상승 사이클 업종에 대해서 먼저 분석한 뒤에 차근차근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먼저 이 상승 사이클로 또 반도체 업종을 가져와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파트너님,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사실 좀 설왕설래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뭐 오를 것이다, 좋을 것이다, 맞아요. 아니면 내릴 네. 것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 좀 강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죠.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네, 전 세계가 네. 반도체를 안보와 직결하고 그다음에 기술 패권 전쟁의 네. 핵심 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이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또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좀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이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광범위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크게 대별을 하면 메모리와 시스템 두 그렇죠. 가지로 나누죠. 네. 메모리가 한 35%, 시스템이 한 65%, 네. 이 정도 비율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메모리가 강하죠. 메모리의 강국인데 네. 보다 크게 패권을 잡으면은 반도체는 크게 이제 한 4개 내지 5개 나라가 네. 과점하고 있는데 예. 강점이 다 틀려요. 가장 크게 점유하고 있는 건 역시 미국이죠. 네. 근데 미국은 주된 강점이 설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자산의 강점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를 제조하는 생산 강국은 대만과 한국이에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이 있고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기에 소부장, 소재 장비에 아주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따라잡으려는데 지금 미국의 규제 때문에 아주 버겁게 따라오는 중인데 중요한 건 중국이 전 세계 수요량의 40%를 점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 자체로 그냥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5개국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올 들어서 안보 회의를 개최할 때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온 게 3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우리 영내에 공장을 세워라. 우리 영역에 공장을 세워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돼 왔던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분업화, 국제 교역을 통한 비교 우위로는 먼 얘기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는데 시스템 반도체 생산은 대만이,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미중 간에 격변이 생기거나 중국과 대만에 격변이 생기거나 남과 북에 격변이 생기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데 결정적인 공급망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만들려는데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공장을 세우면 굉장히 비효율이에요. 단가 자체가 높기도 하고 두 번째는 칩을 만들어 봐야 이거를 모듈화 시켜서 패키징을 만들려면 그 인프라가 한국이나 대만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국이나 대만에 와서 모듈화 시켜서 또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류비 계속 들지, 공정 비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영내에 있지 않으면 뭐 페널티를 물린다는 얘기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이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투자 발표를 한 게 인텔도 뭐 200억 불 이상의 투자를 발표했고 삼성전자, TSMC가 지금 투자 사이클이 사상 최대 투자 사이클을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까지 투자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빠르게 평택의 P3 팹에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P4까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쪽 수요단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디바이스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나 이게 데이터 전쟁이 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데 이 산업이 확장 사이클이냐 수축 사이클이냐를 보면 당연히 확장 사이클입니다.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빅그로스로 수요와 공급이 올라가는데 이제 작년 여름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고정가가 현물가가 깨졌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겪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6개월이 안 돼서 작년 가을에 쏘리했어요. 우리가 잘못 봤다. 잘못 본 건지 의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러면 공매도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외국계는 좀 편한 게 공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셀 리포트를 잘 냅니다. 근데 국내는 공매를 같이 하는 셀 리포트를 낼 수가 없어서 국내는 셀 리포트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지 그래서 리포트 자체도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수요가 계속 강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고 특히 앞으로 애플에서 얘기하는 삼성에서 오늘 얘기한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뭐냐면 메타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VR, AR을 포함한 XR 기기가 이제 굉장히 또 새로운 디바이스로 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PC의 시대를 넘어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와서 데이터 시대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인 XR,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은 지금의 설비 증설이 충분히 수요처가 남는다. 그러면 지금 밸류를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밸류가 한 7배수 이 정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싼 밸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멘텀만 나오면은 언제든지 업사이드로 갈 텐데 그 모멘텀은 조만간 발표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올해 삼성이 이제 내세우는 공정이 DDR5하고 GAA의 이제 공정 팹 전환인데 이게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첫째 불편하지 않은 게 쌉니다. 밸류가 작년도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 중인데 그동안 주가가 정체되어 있던 거는 계속 우려감으로 정체가 됐어요. 어떤 우려감이냐 하면 수요가 굉장히 재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급처에서 나오는 공급량만큼 수요가 안 따라줄 것이라는 건데 이건 가봐야 하는 건데 이 우려로 지금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 우려만 거치면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실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주가 반응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D램과 그리고 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또 키역시아 공장이 지금 이 사고가 나면서 생산을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이 세계 낸드 플래시에 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또 입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키역시아하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오염 문제로 해서 네. 이게 복구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꽤 걸리네요. 꽤 걸립니다. 근데 두팹의 망가진 볼륨을 따지면 예. 작지가 않아요. 전 세계 매출량이 한 7% 이상이 될 테니까 네. 그러면 가뜩이나 낸드는 사실 D램보다는 조금 오버캐파였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면서 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반기 들어가면은 예. 공정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쇼티지를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탄력이 좋은 게 뭐냐면 네. 낸드발, 메모리발 모멘텀이 삼성전자보다 강한 거예요. 그렇군요. 하이닉스는 순수 퓨어 메모리,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모바일도 해야 되고 네. 시스템 반도체도 해야 되고 가전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다양하죠. 그래서 안정감이 있기는 한데 네, 삼성전자는 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안정감은 있는데 네. 어떤 모멘텀을 계기로 해서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우려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우려가 해소되면은 아, 퓨어가 먼저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한 방이 있는 게 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4나노 효율이 안 나고 계속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하반기 공정 전환과 이 4나노, 5나노 수율 문제가 해결되면 삼성전자는 또 TSMC 따라서 또 하이닉스보다 보다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메모리 퓨어가 강하다. 네. 순수 메모리가 왜 그러냐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대로 이익단으로 다 반영이 돼요. 고정비 다 커버가 되고 남는 캐파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4불 예상했는데 5불로 간다. 그럼 그냥 20% 마진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탄력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인데 삼성전자 어제도 주주총회 있었잖아요. 맞아요. 주총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네. 참 대단한 게 예. 삼성전자가 얘기하니까 오늘 시장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죠. 네, 삼성전자가 얘기한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성장 산업을 뭘 할까? 그걸 이제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네. 잠깐만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뽑아놨는데 로봇과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 동력을 웬만한 건 다 걸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IT 섹터 쪽에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것 중에서 로봇과 메타버스는 좀 마이너 쪽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까지 지금 하겠다고 삼성전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앞단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아랫단에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밸류 체인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즉시 이제 로봇과 메타버스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로봇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로봇을 한다면은 로봇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 위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 성장은 서비스 로봇이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산업용 로봇은 뭐 공장, 현대차 이런 데에서 이제 뭐 관절, 이관절, 다관절 이렇게 해서 뭐 물품을 이송하고 이런 로봇 위주였는데 앞으로 로봇은 이제 가정 서비스 로봇, 청소용 로봇 아니면 뭐 도우미 아니면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안내 도우미 아니면 무인 점포 이런 데서 전부 이제 뭐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죠. 이게 서비스 로봇인데 이쪽이 굉장히 강할 건데 삼성은 아마 이 서비스 로봇 쪽으로 이제 아마 포커싱을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용 로봇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쪽보다는 좀 섹터가 작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은 아마 삼성이 하게 된다면 디바이스 쪽일 겁니다. 디바이스 쪽에 이제 이 애플도 지향했듯이 그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디바이스 기기를 써야 되죠. 왜 헤드 마운트 이렇게 뭐 VR 기기 이렇게 쭉 봐서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보셨듯이 그쪽으로 이제 삼성이 개발을 할 텐데 오늘 주가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뭐 플랫폼 이런 쪽들도 굉장히 폭발적인 탄력을 가졌죠. 근데 이쪽이 방향은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오늘 아마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을 갖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 상승 사이클로 꼽아오신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 뉴욕 증시 하락세 출발한 것으로 자막이 나갔었는데 오류를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머타임으로 1시간 앞당겨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네, 조금 전에 상승세 출발한 것으로 오류 자막이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네, 선물 시장에 이어서 또 약세 흐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100달러 아래로 밀려났었던 국제 유가는 또다시 오늘 6% 넘는 강세 보이면서 WTI가 배럴당 101달러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04달러 선 위로 올라섰더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앞으로 상승할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래서 또 수많은 이 업종 중에서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또 강할 종목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이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DB 하이텍을 갖고 왔어요. DB 하이텍이요. 네, 어떤 이유로 또 가져오셨을까요? DB 하이텍은 아주 순수해요. 국내에 이제 파운드리가 딱 삼성전자하고 네. DB 하이텍가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고 물론 SK도 이제 그 비상장 기업으로 하나 갖고 있기는 한데 네. 상장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뭐 워낙 메이저 기업이니까. 그렇죠. 근데 DB 하이텍은 8인치 팹을 해요. 8인치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 웨이퍼를 네. 예전에는 이제 4인치를 쓰다가 예. 6인치를 쓰다가 8인치를 쓰다가 커졌네요. 지금 12인치를 쓰는데 이게 이제 지름을 얘기를 해요. 네. 반도체 웨이퍼는 TV에서 잘 보듯이 원판, 네. 실리콘 원판. 예. 이게 이제 지름이 이제 8인치, 12인치 하면 12인치가 30cm고 지름이 네네. 8인치는 이제 24cm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클수록 좋나 봐요. 당연한 게 예. 지름이 커서 원판이 커지면은 네. 이게 다이라라는 칩을 만드는 게 네. 공간이 넓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칩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네요. 이제 원판이 들어가서 네. 칩이라는 게 이제 이 반도체 이렇게 쪼개지는 거 칩, 네. 바이. 예. 이게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데 8인치보단 12인치를 하면 당연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정은 12인치로 가는데 네. 이제 공정을 보면은 왜 그 레거시 공정이라고 그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싼 반도체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MCU 같은 거, 왜 TV 리모컨이나 뭐 자동차에 뭐 문 여닫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MCU 컨트롤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2인치로 들어가면은 장비 자체가 비싼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나노 공정이 이제 미세 공정이니까 선폭을 가늘게 할수록 그 이제 고부가 가치 칩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뭐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 40나노이나 80나노, 100나노 선폭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들은 이제 8인치 웹팹에서 충분히 하거든요. 이게 매력적인 게 뭐가 매력적이냐면 이미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다 끝나서 이게 영업 마진이 엄청 좋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작년 초부터 나와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이번에 또 일본의 지진이 났죠. 르네사스가 자동차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또 공장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쇼티지 났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인치 팹으로 돌리면 생산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 생산성이 없어요. 이게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싼 거를 12인치 팹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인치 팹에서 만드는 게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8인치 팹에 요새 주문이 엄청 몰립니다. 그렇게 되면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DB 하이텍 그 재물을 보면은 네. 여기가 지금 3년째 풀캐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가동률이 100%였고 작년도 가동률이 100%였고 올해도 가동률이 100%입니다. 이건
무조건 풀캐파로 돌아가는데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예. 아니 100%인데 더 설비 증설도 안 하는데 점프가 돼요. 8천억에서 9,300억, 작년에 1조 얼마, 올해 1조 5천억. 100%로 더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왜 매출이 늘까요?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의 요새 뉴스 보시면 뭐 TSMC에서 뭐 반도체 수주 가격을 20% 올렸다. 뭐 이런 뉴스를 자주 보실 겁니다. 매년 20%씩 올리는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올릴 거고 하반기 되면 또 올릴 거고 내년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장이 없어요. 그걸 만들어줄 공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는 어디라도 맡겨야 되고 지금 맡기면 2년 있다가 찾아갑니다. 그만큼 쇼티지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 퍼밸류를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이게 6대 있고 뭐 올해 영업이익이 6천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추정치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단가를 올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퍼가 뭐 3이나 4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영원히 이럴 수는 없어요. 영원히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지 증설이 들어가고 이제 12인치 팹으로도 언젠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8인치 팹에서 돌리는 것보다 12인치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12인치 팹에서 돌리는 것도 경제성이 나오겠죠. 그게 어느 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 즈음 되면은 이 가격 인상 사이클이 끝날 겁니다. 그게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럼 주가는 그 이전에 미리 꺾이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다만 올 한 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티핑 포인트 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 한 해까지는 상승 사이클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 생각이 틀려도 크게 다치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DB 하이텍은 그런 요건에 맞아요. 그리고 차트를 살짝 보시면은 위치가 지난번에 그런 걸로 이렇게 굉장히 경쾌하게 올라갔어요. 쭉 오르다가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지금 이렇게 쭉 흥보 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좀 매수를 노려봐도 좋은 자리인가요? 매수하기 제가 볼 땐 딱 좋은 자리인 게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 매 분기 실적이 하이 커리어를 쓰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가가 2021년도의 주가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쉬고 있다. 그동안 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앞으로도 이 쇼티지가 별로 풀릴 확률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 종목을 투자할 만하죠. 이거는 기다리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DB하이텍이 깨질라면 누군가 8인치 팹에 증설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생기면 노이즈입니다. 근데 지금 8인치 팹은 증설하기가 어려운 게 장비가 안 나와요. 8인치 팹에 맞는 장비 자체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8인치 팹 증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요단은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전동화가 되면서 MCU나 이런 자동차 쪽에 MCU가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맞고 그래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세워드리면은 뭐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지만은 뭐 이 가격 수준 7만 원 수준에서 매수하셔서 목표 가격은 직전의 고점이 8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전까지는 갈 거다. 이 고점은 뚫을 텐데 이게 한 번에 뚫을지 멈출지 모르니까 한 8만 4천 원 목표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6만 원 잡고 하시면은 충분히 손절가보다는 목표가에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 DB 하이텍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증권가에서는 이 탑픽 종목인 DB 하이텍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니까 또 2021년 4월부터 꾸준히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종가 71,4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증권사들에서는 목표 주가로 최저 75,330원부터 이 IBK 투자증권에서는 최저 75,330원부터 또 유한타증권에서는 최고 117,750원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기까지 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해 봤고요. 또 이 밖에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강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하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